반갑습니다. 오대영 라이브 오대영입니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혐의 사건을 다시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이 아닌 서울고검으로 수사팀이 바뀝니다. 여론의 시선은 싸늘합니다. 이제 와서 왜? 라는 물음도 나옵니다. 건진법사 게이트가 번지는 가운데 민주당을 비롯한 5개 정당이 김건희 특검 법안을 다시 발의했습니다. 거부권을 쓰지 못하게 대선 이후에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단도직입에선 국민의힘 경선의 판세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틀 뒤 확정되는 민주당 경선도 들여다보겠습니다. 함께할 네 분을 소개해드리고 이수진 앵커의 브리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물밑에 가라앉았던 사건들이 전방위적으로 김건희 여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건진법사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 중에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걸 어떻게 잃어버립니까? 5, 6만 원 하는 것도 아니고 6천만 원 하는 거액의 다이아 반지인데 그 다이아 반지를 잃어버렸다라고 하면 구속 조치를 취했겠죠. 건진법사가 잃어버렸다는 김건희 여사의 목걸이와 관련해서 검찰은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목걸이를 건넨 사람은 통일교 2인자 윤모 씨인데요. 캄보디아 사업 진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이 목걸이를 건진에게 건넨 건 아닌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윤모 씨의 움직임과 정부의 움직임이 공교롭게 맞아떨어지는 것도 의심을 더하고 있습니다. 제가 3월 22일 날 대통령을 뵀습니다. 1시간 녹대를 했습니다.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네, 통일교 윤모 씨는 윤석열 당선인을 독대했다고 주장을 했는데 이 만남 석 달 후 정부의 캄보디아 경제협력금 지원 한도액이 2배 이상 늘 거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통일교가 사업을 진행하기 용이한 환경이 됐다는 의미입니다. 같은 달 김 여사는 6천만 원대 명품 목걸이를 착용했고 이게 논란이 되자 윤 씨가 건진 법사에게 비슷한 금액대의 다이아 목걸이를 전해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조만간 건진 법사와 통일교 윤 씨를 다시 소환 조사할 방침입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재수사를 결정했습니다. 김건희의 시간이 다시 시작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서울고등검찰청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을 재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이 지난해 10월에 불기소 처분한 사건인데 6개월 만에 다시 수사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 한번 짚어보죠. 문재인 전 대통령 기소와 관련이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저는 뭐 당연히 그런 부분 포함됐을 거라고 봅니다. 어제 검찰이 전격적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를 했습니다. 뇌물죄로. 그리고 나서 오늘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이렇게 그 재기 수사를 결정을 했다. 이것은 문 전 대통령의 이 전격적인 기소에 대해서 민주당이 엄청난 반발을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사실상의 물타기를 한 거 아니냐 이렇게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이 사안이 서울중앙지검에서 불기소 처리가 되고 서울고검으로 넘어간 지가 6개월 됐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라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한 그 검찰의 수사 뭐 일부 있었다고 치지만 왜 하필 이 시점이냐 하는 부분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사이에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뿐만 아니라 삼부 토건 그 주가 조작 의혹까지 지금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들에 대해서 사실 검찰이 얼마만큼 손을 댈 수 있을지 그것도 불명확하고 지금 이것을 다시 수사한다고 하면 서울고검에서는 또 도대체 얼마나 붙잡고 있을지 벌써부터 걱정이 크다 이런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물타기 목적이 있을 것이다라는 추정이죠. 어떻게 보셨어요? 서울고검에서요. 이 사건을 오랫동안 들고 있거나 그럴 의도가 있었다고 하면은 이 시점에서 재기 수사 결정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검찰로서는 이제 30여 일 정도 남은 대선 이후에 이 사건을
다른 제3의 주체에 의해서 수사하게 되어서 남의 손에 넘기는 것을 가장 원하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시점에 재기 수사 결정을 한 것은 결국 검찰 스스로가 이 사건을 빠르게 그리고 공명정대하게 처분하겠다는 어느 정도의 의지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을 다시 내려보내지도 않고 서울고검에서 수사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12월 3일 비상계엄 관련된 특별수사본부도 박세현 서울고검장이 수사본부장을 맡았잖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그 사건에 관해서 관련자들을 기소를 하면서 상당 부분 성과를 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서울고검에서 앞으로 얼마나 사건을 공명정대하게 처리하는지를 좀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고검입니다. 서울중앙지검에 다시 수사하라가 아니라 우리가 다시 수사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한 건데 사실 일반인 시각에서는 중앙지검이나 고검이나 같은 검찰이어서 검찰에서 불기소한 것을 다시 검찰이 들여다본다라고 하면 과연 수사의 주체로서 맞는 것이냐 이런 물음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김성열 위원님. 네, 검찰의 행태가 좀 뻔뻔하다 싶습니다. 지검이 하나, 고검이 하나, 둘 다 검찰 아닙니까? 그동안 검찰이 원래 살아있는 권력에는 굉장히 솜방망이, 이빨 빠진 호랑이처럼 굴면서 죽은 권력에게는 정말 부관참시라고 불릴 정도로 잔인하게 굴었던 게 권력이거든요. 검찰이거든요. 이 검찰의 특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 아닐까라는 희망도 좀 가져봅니다. 그래서 기존의 김건희 여사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다뤘습니까? 명품백 사건이나 도이치 사건. 도이치 사건 이거 수년 전 벌어진 일이고요. 관련자들은 모두 다 형사처벌을 받았어요. 근데 딱 한 사람, 김건희 씨만 안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검찰 자신도 굉장히 이건 잘못된 것이었고 내가 권력의 그 힘에 의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수사를 못했다라는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검찰은 사실상 조직의 명운이 걸린 상황이에요. 지금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거의 바닥이라고 봐도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건에 대해서 앞서 송영길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가 직접 다시 마무리를 하지 않으면은 평생 5점으로 남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본인들이 살기 위해서 주어진 마지막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수사에 좀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좀 바라고 있습니다. 예. 수사 결과가 어떤지를 보면 모든 답은 풀릴 것 같은데 재수사하면 결과가 바뀔 거라고 보세요? 일단 심우정 검찰총장이 본인이 지휘하에 이제 재수사를 하겠다라고 했잖아요. 예. 심우정은 윤석열과 한 몸이나 다름없습니다. 이걸 모르시는 국민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든 재수사든 심우정 체제 하에 검찰이 이걸 수사를 한다면 뭐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심우정은 온갖 국민적 비난을 이제 견뎌내면서까지 윤석열을 지켜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 윤석열이 이제 구속 취소가 될 때도 검찰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그리고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을 못하게 하는데도 검찰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내란, 비상계엄을 통한 내란을 기획하고 진행하는 그 과정 속에서 검찰의 고위층이 일부 관여된 거 아니냐 이런 국민적인 의심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 꼭대기에 심우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검찰, 심우정 체제 하에 검찰이 풀어낼 문제가 아니고 특검으로 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검으로 풀어야 된다.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해서는 항고가 기각이 됐거든요. 법률적으로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완전히 사건이 이제 종결되고 검찰에서는 이제 수사를 안 하는 것이고 특검이 하게 된다면 하는 것이고 그렇게 봐야 됩니까? 사실 그 명품 가방 수수 사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 그동안에 이 사건에 대해서 수많은 논의가 있으면서 널리 알려진 바입니다. 그래서 명품 가방 사건과 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같은 궤에 놓고 볼 건 아니고요. 다만 앞에서 이제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관해서 조금 부정확한 얘기들이 있어서 제가 한 가지씩 짚고 넘어가면 우리 개혁신당의 김성열 대변인께서는 김건희 씨만 유일하게 처벌받지 않았다. 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전주가 한 8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예. 그중에서 상당수는 기소가 되지 않았죠. 가장 가담 정도가 중하다고 알려진 전주 손모 씨만 이번에 대법원에서 집행유예, 유죄 판결이 확정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 이제 가담의 정도를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가려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쨌든 무대 뒤로 퇴장을 하면서 야권에서는 뭔가 비난의 대상을 계속 전면에 소환해야 되는 그런 정치적인 필요성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우정 검찰총장 체제에서 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이 제대로 수사되고 처분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미리 단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검찰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간섭할 수 있는 주체가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박세현 서울고검장 같은 경우는 법원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이 있을 때도 그 석방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즉시 항고를 해야 되는지에 관해서 검찰지휘부와 특별수사본부가 의견이 좀 달랐던 것이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사건에 대해서도 상당히 공명정대하게 수사하려고 노력을 할 것이다. 좀 기대해 볼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윤석열 정부의 이른바 언론장악 의혹과 관련한 국회 과방위의 청문회가 곧 열리는데 증인으로 김건희 여사가 채택이 된 상태였습니다.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는데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공개한 내용입니다. 불출석 사유서, 수시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귀위원회에 2025년 4월 30일 YTN 등 방송통신 분야 청문회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 아래에 보면 불출석 사유로는 최근 심신쇠약 등으로 외부 활동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 귀위원회에 부득이 출석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했고요. 날짜는 오늘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성명과 옆에 서명이 돼 있는 불출석 사유서 한 페이지짜리가 오늘 공개가 됐습니다. 자, 심신쇠약 청문회 불출석 사유로 이해될 수 있는 부분입니까 아닙니까? 일단 심신쇠약이라고 한다면 힘들어서 못 나가겠다라고 이제 가볍게 쉽게 표현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국회라는 공적 기관에서 공적으로 증인을 채택한 거예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개인의 어떤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을 안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한 건데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좀 납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느 정도의 쇠약 상태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국회에서 이 다른 것도 아니고 이 그 언론사를 장악하려고 했었던 특히 김건희 여사가 얼마 전에 얘기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나는 조선일보 폐간에 목숨을 걸었다. 예. 이런 발언까지 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출석을 해서 본인이 어떤 취지에서 저런 말을 했는 것이고 또 지금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의 부인이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민간인 아닙니까? 민간인 신분에서 어떻게 언론사를 폐간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까지 그런 부분에 목숨까지 걸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얼마든지 답변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적인 사유로 공적인 책임을 다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것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다라고 생각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에서 뭐 별도의 조치가 추가적인 조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추가적인 조치는 어떤 걸까요? 동행명령? 동행명령이든 뭐 그런 부분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지금 김건희 여사가 본인이 했던 발언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소명할 수 있는 사실 기회를 주는 것도 이 국회에서 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거기에 나와서 본인이 한때 전직 대통령의 부인으로서의 지위에 있었다면 충분히 공적인 책임을 다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어떠세요? 일단 심신쇠약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진단서나 이런 것도 첨부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문회에 불출석할 수 있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되긴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가 뭐 동행명령장을 발부를 한다든가 그런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데요. 다른 한편으로 지금 김건희 씨를 국회에 불러와서 무엇을 밝힐 수 있을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뭐 조선일보 폐간에 목숨을 걸었다라고 하는 발언은 사실이라고 하면 그 자체로 대단히 부적절합니다만은 그 이후에 뭐 어떤 가시적인 조치나 실행에 옮겨진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은 어떠한 사인의 허언에 불과한 것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것이어서 이걸 지금 국회에서 지금 시점에 지금 대선이 한 30여일밖에 남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정치 쟁점화를 염두에 두고 진지하게 청문회를 해야 될 정도의 대상인가? 그것에 대해서는 좀 적절성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관련된 검찰 수사가 굉장히 전방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대표적으로 건진법사에 대한 수사 내용이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고 또 여러 의혹이 함께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5천만 원짜리 관봉권, 6천만 원대의 다이아몬드 목걸이까지 앞서 이수진 앵커가 쭉 짚어드렸는데 이런 의혹을 개혁신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제 뭐 터질 게 터졌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김건희의 판도라 상자가 이제 열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그동안 이 정부의 뭐 비선 실세다 뭐 이런 사람들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저희 정계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관계자들은 그거 듣고 건진법사가 화내지 않을까라고 우스갯소리로 한 적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건진법사라는 사람이 굉장히 최측근으로 활동을 했다는 거는 사실 아는 사람들은 다 아는 내용이에요. 실제로 윤석열 캠프에서도 일을 했다고 하고요. 어떤 분들의 증언에 의하면 윤석열 캠프 내에 단독 사무실까지 있었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나온단 말이죠. 그리고 이분 때문에 이분이 불교와 신천지를 관계를 굉장히 좋게 하기 때문에 이분 때문에 신천지에 대해서 압수수색도 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의혹도 받은 적이 있고요. 그래서 저는 내용이 어디까지가 사실인지는 우리가 수사를 통해서 밝히면 되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동안 윤석열, 김건희 이 사람들이 건진법사와의 관계에 대해서 끊임없이 부정을 해왔단 말이죠. 예. 근데 사실상 뭐 같이 있는 자리에서 목격된 적도 있고 또 여러 사람들이 뭐 인사나 이런 거에 관련해서 이야기가 계속 증언이 나와요. 그러면은 본인들은 부정을 하는데 실제로는 활동을 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거 자체가 바로 비선 실세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드디어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면 많은 의혹들이 튀어나올 건데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국민의힘이 좀 자세를 똑바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다른 걸 떠나가지고 지금 김건희 씨에 대해서 절대 국민의힘도 옹호할 생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도이치모터스 뭐 80명이 다 선주였는데 그들은 기소되지 않았다, 유죄받지 않았다. 근데 중요한 건 주범들이잖아요. 주범격인 9명 다 유죄받았잖아요. 이런 건 물타기로 미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김건희 씨의 출석에 대해서도 와서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느냐. 이거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김건희 씨가 와가지고 자신의 입으로 이야기를 해서 변명을 하든 아니면은 잘못했다고 사죄를 하든 이런 거를 봐야 되는 상황이니까 국회가 부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도 이제 좀 윤석열, 김건희와 손절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오늘은 두 분이 뜨겁네요. 아니, 반론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저야말로 사실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이제는 분리해야 된다고 일관되게 강조해오고 있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제가 전직 대통령의 배우자를 옹호하려고 하면 그 호칭을 지금 김건희 씨라고 부르겠습니까? 그런 것만 봐도 어떤 스탠스에 서 있는지는 충분히 짐작을 하시리라고 생각하고 다만 국회는 국회가 해야 될 일을 이성적으로 해야죠. 어떤 국민 정서적인 차원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청문회라고 하는 국회 수단 그리고 동행명령이라고 하는 국회의 권한 이런 것들을 남용하는 것이 되어서는 그것도 곤란하지 않는가. 국회는 김건희 씨를 불러다가 잠시 국민적인 정서를 만족시키는 것 이상으로 우선순위를 가지고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자, 그리고 통일교 측에서 2022년에 고가의 목걸이를 김건희 여사에 전달하려는 목적으로 건진법사에게 전달을 했는데 검찰 수사에서 건진법사는 잃어버렸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잃어버렸으면 왜 찾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과연 잃어버렸다라는 그런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는 의문도 들고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렇죠. 일반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가 어렵죠. 여기에 이제 등장하는 주체가 세 주체가 있잖아요. 통일교, 건진법사, 김건희 이렇게 존재하는데 통일교에서 건진법사에게 목걸이를 준 것은 사실로 드러났고 건진법사가 갖고 있었고 그 갖고 있었던 목걸이가 김건희의 목에서 발견됐단 말이죠. 그것까지는 팩트예요. 근데 선후 관계는 모르겠습니다. 뭐 처음부터 통일교에서 김건희 여사에게 이거 좀 전달 좀 해줘 약간 청탁식으로 준 것인지 아니면 대통령실이 이제 해명을 했듯이 정말 지인에게 빌린 것이었는데 그게 나중에 뭐 김건희 여사가 탐이 났든지 뭘 했든지 간에 이거를 나중에 통일교에서 그래요 그럼 선물을 할 테니 빌리지 말고 가지시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선후 관계는 잘 모르겠지만 여튼 확실한 것은 통일교 측에는 목걸이가 없고 정상대로라면 건진법사가 갖고 있어야 하는데 잃어버렸다. 그럼 이거는 찾아야죠. 사실은
높은 확률로 아크로비스타에 있겠죠. 예. 근데 이런 뭐 의혹을 깔끔하게 해결하는 방법은 압수수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너무나도 많은 의혹이 있어서 이거를 좀 또 이런 게 발견됐어라고 사실 쉽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언제 주고받았냐에 따라서 뭐 공직선거법 위반일 수도 있고 청탁금지법, 뇌물죄 뭐 이런 중대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낱낱이 밝혀야 하고요. 그리고 또 하필 이 아까 말씀 주셨던 이런 그 5천만 원의 관봉 있잖아요. 이거는 일반 시민들이 보거나 만질 수 없는 겁니다. 한국은행에서 발행을 해서 이게 시중은행으로 풀리든지 아니면은 정부기관의 이런 특수활동비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높은 확률로 정부기관에 예를 들면 검찰이라든지 국정원에서 건진법사에게 준 것으로 보기가 이제 그렇게 볼 확률이 높은데 그러면은 목걸이는 하필 6천만 원이고 또 이 관봉은 또 5천만 원이고 네. 얼추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누가 언제 왜 주고받았는지 이거를 인과관계를 낱낱이 살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건진법사 전성배 씨는 목걸이를 잃어버렸고 김 여사에게 전달한 적이 없다라고 검찰 조사에서 밝히고 있기 때문에 그건 제가 반론 차원에서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죠.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하고 있었던 목걸이는 김 여사 측에서는 당시 이제 대통령실 측이겠죠. 빌렸다라고 해명을 한 바가 있는데 저 착용한 모델을 찾아보니까 현재 가격으로 한 8,300만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네요. 홈페이지 들어가서 저희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세금 포함한 가격 8,350만 원. 예. 브랜드는 저는 처음 보는 브랜드인데 유명하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자꾸 이 건진법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JTBC에서도 여러 그 팩트들을 보도하고 있는데 저희뿐만 아니라 다양한 언론에서 다양한 의혹들을 지금 제기하는 내용의 언론 보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동아일보 일면 기사를 보면 건진법사가 김건희 여사의 권유로 윤석열 대통령 대선 캠프를 지원했다라는 내용이고요. 남편 대선 나가니 도와달라고 김건희 여사가 도움을 지원했다, 지원을 요청했다라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코바나 콘텐츠의 고문인 것은 사실로 나타나고 명함도 앞서 보셨듯이 명함도 있는데 이런 정치적인 어떤 행보나 아니면 결정에 건진법사가 등장하는 주장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제 전성배 씨의 측근이라고 하는 A 씨가 지난 22년도의 대선 과정에서 전성배 씨, 건진법사가 윤석열 캠프에 어떻게 합류하게 됐는가 하는 부분을 설명한 겁니다. 이게 이제 오늘 처음 나온 건데 그때 당시에 김건희 씨가 우리 남편이 대선에 나가니까 좀 도와주세요라는 것을 직접 얘기해서 참여하게 되었다. 이런 이제 증언이 나온 것이죠. 근데 이제 지금 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 그리고 건진법사가 언제부터 어떤 관계를 맺어왔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구체적으로 지금 알려지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런 상황들 그리고 지금 명함을 코바나 콘텐츠라는 이 김건희 여사가 대표로 있었던 데 아닙니까? 예. 그런 명함을 가지고 다녔던 고문이라는 명함을 저런 명함을 아무나에게 만들어주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전부터 상당한 어느 정도의 관계가 있었고 그런 관계들이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어 왔다 이렇게 보는 것이 굉장히 합리적인 추론인데 그동안 김건희 씨나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보면 우리 건진법사하고 이렇게 뭐 이 연관 있는 사이들이 아니다, 친한 관계들이 아니다라고 그동안 부인을 해왔습니다만 지금 하나씩 밝혀지는 건 상당한 정도의 친밀도가 있었고 또 이 건진법사 같은 경우에는 김건희 씨의 어머니인 소위 최은순 씨 장모와도 오랫동안 알고 지냈고 전화 통화도 오랫동안 하는 그런 관계다. 이런 것들이 지금 밝혀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건진법사라는 사람이 단순히 그냥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 선거를 도와주기 위해 캠프에 잠시 합류한 사람은 아니다. 여기까지는 확인이 되는 거죠. 예.
정말 그냥 선거를 돕기 위해서 합류했다라고 하면 법적인 문제를 따질 수는 없는데 그 이후에 이제 벌어진 이런 상황들이 더 의혹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짚어보는 거고요. 당에서 지금 어떻게 이 사안을 보고 있습니까? 이게 뭐 네트워크 본부라는 것도 등장을 하는데 선거 때는 조직이 만들어졌다가도 해산되기도 하고요.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데. 대선 캠프라고 하는 것은 원래 산하에 수많은 본부나 팀, 조직이 있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논란이 있어서 해산됐던 조직이기 때문에 전성배 씨라고 하는 분이 정말로 대선 캠프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는 저는 의문입니다. 그리고 현재 그 대두되고 있는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이 뭐 공명정대하게 수사를 해서 밝혀야 될 문제고요. 다만 이 전성배 씨와 관련된 논란을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한국 사회가 몇 년째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과거 이제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을 경험을 했고 이른바 비선이라고 불리는 그러니까 공식적인 직위나 직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 같은 의혹을 받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정권마다 반복이 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위계나 어떤 직책에 맞지 않는 사람이 월권을 하는 경우라든가 혹은 대통령의 배우자, 대통령의 친인척들이 뭔가 부정이나 비리를 저질러서 처벌받는 일들이 역대 대통령들마다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불행한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지금 대통령이 고리되어 있고 다음 대통령이 아직 선출되기 전 이 상황이 뭔가 법제화를 해서 제도적 정비를 할 수 있는 가장 골든타임이거든요. 즉 대통령의 배우자에 관해서도 그동안에 숱하게 논의되어 왔습니다마는 법적으로 지위를 부여하고 동시에 책임을 명확하게 부여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또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해서도 훨씬 더 그 대통령의 직책 자체에 대해서 법률적인 감시를 강화하는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어떤 즉자적으로 전성배 씨와 관련해서 대두된 논란 그 자체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야 똑같은 논란을 반복하는 그런 그 역사를 끊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예, 대통령 배우자와 관련한 아예 법을 만들자 이런 주장도 있었고 논의는 많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건진 법사가 검찰 조사에서 윤석열 캠프 네트워크 본부에서 상임 고문으로 선거 활동을 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상임 고문은 안 했다. 상임 고문은 안 했다. 자신의 역할은 밥 사주고 음료수 사주고 이런 역할이 자신의 역할이었다라고 진술했네요.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캠프에는 수많은 조직과 본부들이 있기 마련이니까 뭐 그 본부 이름이나 아니면 상임 고문 같은 그런 타이틀 자체가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냥 뭐 어디에나 붙일 수 있는 타이틀이죠. 그것보다는 무엇을 했냐, 그 역할이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정치권에서 유명한 소문, 떠돌았던 유명한 소문 중에 하나는 그 당시 윤석열 캠프에 어떤 법당처럼 꾸려진 장소가 있었다. 그런 소문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기도실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뭐 물론 정말 황당하고 저도 이게 그냥 유언비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소문이 있었고 이 관봉 5천만 원, 건진법사 자택을 검찰이 압수수색하다가 발견한 이 현금 5천만 원이 관봉 형태로 되어 있었잖아요. 비닐에 쌓여져가지고. 이거 어디서 났냐라고 질문을 받았을 때 건진법사는 이거 기도비로 받은 거다라는 진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관봉이라는 형태는 일반인이 접근할 수 없는 형태의 돈인데 이걸 기도비로 받았다? 그러면 정치권의 어딘가에서 정부 기관의 어딘가에서 받은 기도비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잖아요. 사실 뭐 캠프 때는 그거를 받지 않았. 왜냐면 이게 5월 13일자로 이제 밀봉이 된 거로 드러났으니까. 취임 이후죠. 네, 맞아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니까 뭐 당시 캠프에서는 정말 기도만 해주고 나중에 당선되고 나서 그 대가로 받은 게 아닌지 뭐 이런 의심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건진 법사가 이 관봉권을 자랑으로 여겼는지 하필 또 비닐을 뜯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보가 이 자체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월 13일이면 윤석열 대통령 취임 3일 후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또 일련 번호도 있고 담당자, 책임자가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당시에 한국은행에서 이런 출입금 대장, 명단만 살펴봐도 바로 출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이제라도 낱낱이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특검 얘기를 마지막으로 해볼게요. 민주당을 비롯한 5개 정당이 오늘 이른바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안을 재발의를 했는데 기존과 비교해서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도 궁금하고
또 국민의힘 입장도 궁금하고 개혁신당은 동참하지 않았죠. 네. 그 이유도 궁금하고요. 한 말씀씩 들어보죠.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동안 저희가 여러 차례 시도를 했었습니다만 그때마다 국민의힘의 반대에 부딪히고 또 거부권을 행사하는 그런 뭐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이 부분을 이뤄내지 못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번에 이제 새롭게 다시 한번 시도를 하는 것인데 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추가된 부분들이 있는 거죠. 지난번에 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갖다가 낼 때만 해도 뭐 삼부 토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명확한 어떤 입장들이 안 나왔는데 이번에 금감원에서도 삼부 토건의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금감원에서도 고발 조치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더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용적으로는 더 좀 풍부해졌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건 뭐냐면 국민의힘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가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지금 저 민주당이나 4당이 5당이 합의해가지고 협심해가지고 통과시킨들 그 다음이 또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어차피 지금 권한대행은 또다시 반대해가지고 국회에다가 다시 재의결을 갖다가 요청할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또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이렇게 해서 또 무산되는 과거에 그래왔던 몇 차례의 그런 반복들이 지금도 또다시 반복되지 않기를 명확하게 국민들 앞에서 좀 말씀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이렇게까지 나와 있는 상황들 속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걸 의혹을 밝히지 않고 검찰이 다 알아서 할 것이다라는 얘기 이것은 이제 국민들이 더 이상 믿지 않는다 이런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선이 끝난 다음에 처리하겠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이 특검법에 대해서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특검 추천권을 누가 가느냐입니다. 오늘 발의된 특검법은 또다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특검 추천권을 갖는 걸로 되어 있어요. 예. 그런데 사실은 민주당 스스로도 제3자 추천 특검이 옳다는 것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12월 5일에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특검법을 발의하면서 제3자 추천 형태로 발의했었잖아요. 예. 물론 그렇게 발의해놓고 법사위에서 수정해서 다시 야당 추천 특검으로 법률안을 바꾸긴 했습니다만은 그 후에 2차 특검법을 할 때는 또 대법원장 추천으로 갔었습니다. 그런 사례들을 봤을 때 왜 지금 와서 다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특검 추천권을 가져야 되는가? 만약에 민주당이 대선에서 승리해서 집권 여당이 된 뒤에 특검을 통과시킨다면 그거야말로 행정 권력을 가지고 있는 여당이 특검까지 지명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는 국민의힘이 제일 야당이 되는데 특검 추천권을 갖지 않는다. 역시 논리적으로 무리가 따른다고 보여지고 그다음에 조국혁신당은 현재 지금 교섭단체도 아니고 이번에 대선 후보도 지금 출마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과연 특검 추천권을 가질 만한 정치적 정당성이 있는가 이것도 좀 심각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개혁신당은 왜 동참하지 않습니까? 저희도 마찬가지 이유입니다. 특검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추천하는 부분인 거죠. 특검을 어느 정당이 추천을 하느냐라는 부분인데요. 사실상 지금 이것이 공정하다라고 이제 인식이 돼서 돌아가려면은 그래도 개혁신당 저희를 좀 넣어주는 게 맞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민주당과 굉장히 색깔이 비슷한 조국혁신당만 이제 추천을 하게 된다면은 이것이 국민적으로도 과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특검이 될 것인가? 물론 저희는 내란과 김건희 여사의 그런 의혹들 이거에 대해서 철저히 밝히는 것에는 계속해서 동의를 해왔습니다. 예. 그 스탠스에는 전혀 변함이 없고요. 다만 이 추천권 문제만큼은 이제 개혁신당은 분명히 대선 후보도 나온 정당인데 저희에 대한 존중이 좀 필요하다라는 입장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이 정도로 하고요.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 얘기가 이제 구체적으로 날짜까지 보도되고 있어요. 가능성이. 이수진 앵커의 브리핑을 보고 토론을 하겠습니다. 미국 베센트 재무장관이 한국이 최선의 제안을 가져왔다며 한미 간 관세 협상이 빠르게 마무리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아닌 밤중에 홍두깨입니다. 미국의 요구사항과 목적을 파악해오라고 했더니 도대체 무슨 안을 가져갔기에 미국이 이런 반응을 보입니까? 출마용 졸속 협상이다. 트럼프 정부와의 관세 협상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한덕수 대행은 오늘 대전 현충원을 찾았습니다. 순직한 의무군경의 유족들을 만나 안아주고 또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롭고 평온한 일상은 대한민국 청년들의 헌신 덕분입니다.
이런 와중에 한대행이 다음 주 중반 총리직에서 물러날 거란 보도가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공직자 사퇴 시한이 5월 4일까지인데요. 그 시한이 임박했기 때문입니다. 일부 언론에선 구체적인 날짜까지 제시했습니다. 국무회의 당일인 29일 혹은 그 다음 날인 30일입니다. 마지막 국무회의를 하고 국민의힘 2차 경선 결과를 본 다음 곧바로 대선 출마를 선언하는 일정인데요. 그렇게 되면 한대행 입장에선 국민의힘 경선에 쏠려있던 시선을 끌어올 수 있는 겁니다. 그 이후에는 한대행이 국민의힘의 입당에서 단일화할 거란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총리실은 이에 대해 오늘도 아는 바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네, 한덕수 권한대행의 마지막 국무회의가 29일일 것이다. 그리고 그날 혹은 그 다음 날이 이른바 D-Day가 될 것이다. 이런 추정들이 나오고 있고 언론 보도들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어요. 언론에 보도된다는 건 누군가의 취재원이 있다는 것이고 그 취재원이 구체적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로 해석해도 될 것 같은데 그 시점에 대해서 오늘 오후에 나온 주목은 되는데 사실 확인은 정확히 안 되는 기사가 있어서 잠깐 보겠습니다. 제목은 한덕수 내주 사임입니다. 다음 주. 그리고 5월 초에 국민의힘에 입당해서 단일화를 추진한다라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30일에 사임을 하고 5월 3일 이후에 국민의힘에 입당하고 5월 11일까지 단일화를 한다. 5월 11일까지가 후보 등록 기간이니까 그때까지 단일화를 한다. 이런 내용인데 저 기사를 보면서 저는 첫 번째 든 생각이 아니 국민의힘에서는 후보를 다 선출해 놨는데 입당을 해가지고 그 선출된 후보하고 단일화를 하겠다? 이거 과연 정당성이 있는 것인가? 두 번째는 당원 당규로 가능할 것인가? 그리고 그러면 그동안 경선했던 후보들은 무엇인가? 이런 여러 이제 비판적인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 기사는요, 제목만 봐도 여러 가지로 현실적이지 않고 또 사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입당해서 단일화를 추진한다고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5월 3일이면은 국민의힘의 후보는 당원 당규에 따라서 공식적으로 선출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빨라지면 4월 29일에 이미 확정이 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은 그 상태에서 누가 입당을 한다고 해도 경선을 다시 치르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경선에서 선택된 후보가 그 지위를 내려놔야 되는 것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럼 경선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물리적으로 5월 10일과 11일이 후보 등록 기간이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능하고 누군가의 시나리오이긴 하지만은 현실적으로 어떤 실현 근거가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한덕수 권한대행이 정말로 출마를 하고 싶다면은 무소속으로 출마를 할 가능성조차 우리가 산술적으로 배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런 경우에도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지만 4월 29일이면 국민의힘 후보 이인이 확정이 되고 그리고 5월 3일이면은 늦어도 결선으로 후보가 확정이 되는데 그 사이에 어느 시점에 출마 선언을 하는 것은 결국 국민의힘 경선의 시선을 분산시키는 것이라서 국민의힘의 당원이나 지지층으로서는 굉장히 좋아하지 않을 만한 일입니다. 즉 라포가 형성되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것은 누군가의 희망사항에 가깝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기사를 쭉 읽어보면 국민의힘의 고위 관계자는 이라고 해서 취재원이 익명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전혀 불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보세요? 저는 불가능하지는 않으나 만약에 이 시나리오대로 진행이 된다면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29일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29일 국무회의에서 헌법재판소법을 지금 국회에서 통과시켜가지고 정부로 이송해놨는데 이것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29일 날 만약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사퇴를 하게 되면 이 국무회의의 의결이 무효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9일은 아니고 그 다음 날인 30일이 가장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는데 저도 좀 전에 송영훈 대변인 말씀처럼 이게 만약에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입당이 돼서 그 안에서 그 단일화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만 단일화가 아닌 거죠. 만약에 입당을 하게 되면 이 부정선수를 부전승으로 올려서 4차 경선을 하는 것에 불과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국민의힘의 당원 당규에도 맞지 않고 또 최종적으로 5월 3일 이전에 5월 3일 날 선출이 될
그 국민의힘의 후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는가?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바깥에서 더 큰 그 확장성을 가지고 그 확장성과 국민의힘의 그 보수 지지층이 결합됐을 때 더 큰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는 것 때문에 단일화를 하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들어온다 그러면 당내에 부정 선수 한 사람을 추가시키는 것 외에 예.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이 시나리오를 계획했다면 진즉에 한덕수 권한대행은 권한대행직을 사퇴하고 국민의힘의 경선에 처음부터 참여하는 것이 맞는 방법이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출마할까요, 안 할까요? 김성일 의원님. 저는 출마는 좀 가능할 거라고 봐요. 지금 하시는 것 자체가 예. 전형적으로 그 정치인이나 고위 관료들이 쓰는 메시지를 쓰고 계세요. 그래서 이거 보면은 출마할 거냐 안 할 거냐는 노 코멘트라고 답을 하고 그것도 외신한테만 꼭 답을 하죠. 그리고 나서 통상이니 아니면은 저렇게 청년들에 대한 뭐 헌신이니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국가 지도자급 메시지를 자꾸 내고 있잖아요. 저는 저거는 반드시 출마한다는 사인으로 보고 있기는 합니다. 근데 다만 지금 한 총리가 출마를 했을 때 이제 권한대행이 출마를 했을 때 국힘의 거의 모든 후보가 지금 단일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저는 이건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요. 왜냐하면 다들 누가 하는지에는 관심이 많은데 왜 하는지에 대한 관심은 없는 것 같아요. 왜 합니까? 그냥 반 이재명이라서요? 그렇게 해서 과연 이길 수 있을까요? 어느 맛집이 있어요. 그 맛집에다 대놓고 저기 위생 엉망이야 맛없어라고 아무리 험담을 한다 해서 그러면 우리 집으로 옵니까? 그러면 또 간판가리해서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하면 국민의힘 들어가서 간판가리 해가지고 후보를 내겠다는 겁니까? 그렇게 해서 망한 사례가 지금 윤석열 사례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단일화 이야기 그리고 뭐 출마에 대해서 관심 갖고 이런 이야기는 좀 그만하시고 예. 정책과 비전이란 레시피를 만들어서 국민에게 좀 승부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총리실의 입장, 뭐 공식적인 입장은 아닙니다만 언론에서 자꾸 묻고 있으니까 답이 나오겠죠. 한대행의 출마 가능성 보도에 대해서 잘 모르는 내용이다. 이런 입장이 나오고 있고요. 또 다른 언론의 보도를 보면 정부 관계자는 한 권한대행 최근 주변 인사들 만나서 정치권 안팎에서 제기되는 출마 요구 목소리를 회피할 수만은 없다라는 얘기를 한 것으로 들었다. 전원의 전원이긴 한데 어쨌든 그 전원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의 전원이기 때문에 말이 좀 꼬였네요. 어쨌든 출마의 가능성을 굉장히 열어놓는 듯한 주변에서의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공정한 대선을 관리하는 그런 관리자로 있다가 갑자기 내가 선수가 되겠다고 뛰어든다? 얼마나 많은 호응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보면 한덕수 총리 스스로도 본인의 정체성을 헷갈려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대통령인지 대통령 권한대행인지 헷갈려 하는 것 같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이에 대한 판결을 내린 바가 있죠. 권한대행은 국민들이 투표로 선출한 그런 대통령, 선출직 대통령과는 엄연히 다르기 때문에 대통령이 거릿이 대리인으로서 이제 제한적인 권한을 갖고 임무를 수행해야 된다라고 공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는 이 마지막 한 40여일 남은 임기를 마무리를 잘 하는 데 써야 하죠. 뭐 예를 들면 미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들과의 외교 약속도 하면 안 되고요. 예. 다음 정부가 누가 될진 모르겠지만 그 다음 정부가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잘 마무리를 지어서 연결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근데 이 권한대행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지금 대통령의 정체성으로 막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잖아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통령의 정체성으로 대통령처럼 하고 다닐 거면 이번 대선에 출마를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헌법에 대한민국 헌법 제70조를 보면 대통령은 중임할 수 없잖아요. 2번 할 수 없다는 뜻이죠. 본인이 대통령의 정체성으로 대통령과 별 다를 바 없이 이렇게 행동하고 역할을 하고 다닐 거면 사실상 대선에 출마해서 다음에 당선이 되면 또 대통령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법적인 해석의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괜히 정체성 헷갈려서 이렇게 추가적인 무리를 빚지 마시고 대통령 행세도 적당히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오늘 순직 의무 군경의 날 기념식에 참석을 했고요. 현충원에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도 카메라에 포착이 됐고요. 또 유족을 안아주는 모습, 또 사진 촬영이 됐습니다. 저런 행보가 심상치 않다라는 그런 이른바 설에 더 설을 보태는 그런 현상을 낳고 있습니다. 자, 2분 정도 남았네요. 짤막하게 한 말씀씩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할까요, 안 할까요? 저는 이미 마음의 결심은 섰다고 봅니다. 하실 텐데 저는 저런 식의 선택적 감성을 보이시지 말고 차라리 제대로 된 역할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왜 오늘은 참석하시고 4.16 세월호 11주기 참석을 안 하셨습니까? 똑같이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려줘야 할 대상이 이렇게 선택적으로 된다는 부분 저는 매우 부적절하다 이런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금 국민의힘 후보들이 입장이 약간씩 달라졌다라는 얘기들을 하거든요. 이전에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만약에 출마할 경우에 단일화를 추진하는 것은 부정적이다라는 입장들이었다면 김문수 후보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단일화 얘기를 했고요. 나머지 후보들은 아니었는데 안철수 후보만 빼고는 거의 단일화 쪽으로 기운 거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나오는데 맞나요? 여러 가지로 이제 정치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메시지 관리를 해야 되는 각 후보들의 고충이 있겠죠. 그런데 저는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국민의힘의 후보가 되면 한덕수 권한대행하고 정말로 단일화가 원만히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홍준표 후보는 화면에 나온 것과 같은 입장을 밝히기 직전인 23일 아침에는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그 한덕수 권한대행을 추대하려고 하는 분들이 민주당 출신 인사더라. 그래서 한덕수 대행이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이재명 대표와 단일화하려는 것 같다. 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정도로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공개적으로 보여왔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홍준표 후보가 당의 최종 후보가 되는 경우에 과연 한덕수 대행의 출마가 현실화된다면 단일화가 원만하게 되겠는가에 대해서 정가에서 좀 물음표를 가지고 지켜보시는 분들이 여전히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철수 후보와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가 함께 토크 콘서트를 했거든요. 두 분이 안 친하지 않나요? 예,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친하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웠던 부분이 있죠. 근데 오늘 이 자리 같은 경우는 누가 하자고 해서 기획한 것은 아니고요. AI나 미래 산업에 대해서 정책을 이야기하다 보니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건 이준석과 안철수밖에 없구나. 뭐 AI를 챗 GPT로 여긴다거나 아니면 100조 투자 또 200조 투자 막 이렇게 던지시는 분들을 말고 우리가 한번 제대로 미래 정책을 한번 이야기해보자. 조금 재미가 없었다는 평도 있긴 한데요. 원래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쓴 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미래를 관련한 정책 토론회가 계속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안 친하지 않냐고 물어봤지만 사실은 앙수가 아니냐고 물어보고 싶었는데 순화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죠. 네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대영 라이브의 간판 코너 단도직입을 시작하겠습니다. 금요일에 정치고수 두 분의 맞수 토론, 1대1 토론입니다. 지금 다른 곳에서도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토론이 더 뜨거울 것 같다고 제가 장담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김병욱 민현주 전 의원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뜨겁게 시작을 해보죠. 이수진 앵커의 브리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에선 이재명 예비 후보가 독주를 이어가는 가운데 국민의힘에선 어떤 후보가 이재명 후보와 붙었을 때 가장 경쟁력이 있을지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어제 토론을 마친 김문수, 한동훈 후보도 이를 보여주기 위해서 공격력을 한껏 높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전과 4번 후보라고 강력하게 공격해왔죠. 전과의 숫자로 말씀드리면 오히려 김 후보님의 숫자가 더 많지 않습니까? 저는 그러나 지금 대통령하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저 사람은 사람이냐. 어디로 튈지 모르는 홍준표 후보도 쉽지 않은 상대가 될 걸로 보이는데요.
당 대표가 좀 옹졸해가지고 말을 잘 안 들어요.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러네요. 과연 어떤 후보가 가장 큰 적수가 될까요? 예, 일단 최후는 아니지만 그래도 다음 주에 2인으로 압축이 되니까 그 압축에 들어가는 최후의 2인은 누구인가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서로 자기가 1등이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 여러 순위가 여러 지라시를 통해서 전해지고 있는데 모두 다 확인된 사실은 아니라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누구예요? 지금 앞서고 있는 사람은? 후보는? 국민의힘. 제가 민주당이라 잘 모르겠는데. 예, 관심이 없으시군요. 누굽니까? 글쎄요, 저도 뭐 말씀하신 대로 지라시로는 많이 받았는데요. 제 생각에는 기존에 있었던 여론 추이랑 비슷하게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선 저도 개인적으로는 안철수 후보보다는 나경원 후보가 상대적으로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 생각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안철수 후보가 들어갔기 때문에 뭐 김문수 후보, 안철수 후보, 그다음에 홍준표 후보, 한동훈 후보 쭉 논다면 기존 여론대로의 흐름일 것이다. 순서까지는 거기까지는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흐름에서는 조금 변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탄핵이나 윤석열 대통령의 비판점에서 조금 자세를 유보했던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무당층에서 나 말고도 다른 많은 분들도 이렇게 탄핵에 대해 찬성의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가 들어갔구나라는 걸 보면은 그 메시지만으로도 아마 좀 국민의힘 무당층이나 국민의힘 옅은 지지층에서는 탄핵과 그 계엄 사태에 관해서 바른 소리를 했던 그런 후보들에게 조금 더 많은 지지를 좀 더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약간의 그런 변화하고 있다. 네, 저는 약간의 그런 흐름의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최종 2인에 한동훈 후보가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왜냐면은 안철수 후보가 4등 안에 들어갔지만 항상 사표 방지 심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우리가 지금 정확한 숫자는 알 수가 없지만 여론조사의 결과 그리고 그동안에 당내 선거를 출마했을 때 별로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한 게 또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던 상당수의 한동훈으로 갈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있는 거죠. 예. 그렇게 본다 그러면 조심스럽지만 지금 상승세를 타고 있는 홍준표 그리고 하락세를 타고 있는 김문수 중에서는 그러니까 탄핵을 반대하는 후보가 두 후보가 있는데 김문수 후보는 확실히 약세를 좀 가는 것 같아요. 예. 속도는 조금 많이 빠졌다가 더디긴 더디지만 큰 흐름으로 보면 역시 그 정치적 내공이라든지 현 시대와 맞지 않는 여러 가지의 배경 그리고 주장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당원들과 국민들로부터 멀어져 가는 것 같고요. 그래도 파이팅이 있고 약간 재치도 있고 또 재미도 있는 홍준표 후보가 상대적으로 조금씩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엔 조심스럽지만 홍준표하고 한동훈 대표가 두 사람이 올라오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찬탄 반탄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민심이 바뀌고 있다라는 말씀도 하셨고요. 계엄에 대한 입장을 놓고 김문수, 한동훈 두 후보가 맞붙었는데 어제 토론에서입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만나는 것도 또 대통령 선거를 다시 해야 되는 것도 모든 그 뿌리, 책임과 시작이 우리 한동훈 후보에게 있다고 생각해서 우리 아버지가 불법 계엄을 해도 저는 막았을 겁니다.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 후보님께서 저한테 해주신 질문은 이걸로 답이 될 것 같습니다. 예, 한동훈 후보 때문에 이 사태가 벌어졌다라는 취지인 것 같아요. 김문수 후보는. 그리고 한동훈 후보는 누가 하든지 나는 다 막았을 것이다. 그게 맞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그런 답을 했네요. 자, 찬탄반탄 얘기는 많이 했으니까 이 정도로 하고요. 어제 홍준표 후보가 이재명 민주당 세력과 함께 가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어떤 내용인지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 비명계도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선胜利 이후에 홍준표 정부는 이재명의 민주당 세력과도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홍준표 후보가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이재명 민주당과 함께 가겠다.
홍준표 전 대표께서 우리 민주당의 내부 사정을 전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당내는 다 친명입니다. 예. 예. 그리고 비명계 중에서 탈당하신 분들은 이제 민주당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들하고 연대하는 것은 본인의 자유지만 예. 우리 민주당 내에 당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홍준표랑 같이 할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요. 예. 그 정도로 당내의 민주주의라든지 우리 당내의 의사결정 구조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리더십에 대한 인정 이런 부분은 과거와 완전히 많이 달라졌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뭐 민주당 내에 비명계의 러브콜을 보내면서 우리 민주당을 약간 흔들고 자기의 폭넓은 정치를 보여주겠다는 메시지 같은데요. 예. 우리 민주당의 내부 사정을 전혀 모르고 하시는 발언 같아서 예. 좀 안타깝고 우리 민주당은 단일 대우로 잘 정비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재명 후보의 중도 확장, 중도 보수 확장 전략을 벤치마킹한 걸까요? 어떻습니까? 왜 저런 발언이 나왔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가 정규제, 조갑제 그 두 분하고 만나면서 예. 여론의 흐름이 평가가 상대적으로 괜찮았거든요. 좋았어요. 예. 그러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아니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벌써 저렇게 외연 확장에 자신감을 가지고 쭉쭉 뻗어나가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아직도 탄핵 국면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내부 비판이 굉장히 강하게 일어났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는 나도 그렇게 폭넓게 외연 확장할 수 있다. 나도 다 끌어안고 통합할 수 있다라는 그 자신감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은데 약간 타이밍이 안 맞았고 조금 예. 너무 오버한 측면이 있다고 예. 생각을 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홍준표 후보는 지금 탄핵이나 이 계엄 사태 관련해서도 아직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찬반 양론이 격렬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부터 민심에 맞는 입장을 정리한 다음에 그다음에 당내 세력 확보를 통해서 외연 확장을 해야지 당내에서도 아직도 분란이 되고 있는 이 상황을 만든 장본인 중에 한 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표에게 외연 확장은 나중에 해도 되니까 지금으로서는 국민의힘 내부의 문제부터 정리를 할 때가 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지금 국민의힘의 주자 4명 중에서 2명을 이제 압축이 될 텐데 그리고 단일 후보까지는 마지막 한 후보까지는 5월 3일이니까 얼마 남지는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주에 결정이 되고요. 이재명 후보가 최종 후보가 된다면 이재명 후보에게 가장 까다로운 상대는 누가 될까요? 제가 그 질문서를 봤는데 예. 누구라고 얘기할까 고민이 많았습니다. 아, 없다. 아, 자신감이 있죠. 예. 네, 당연히 우리 민주당이 집권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지만 그래도 뭐 홍준표 후보가 좀 까다롭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크게 이길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홍준표 후보가 정치적 내공이 상당하신 분이거든요. 그리고 한덕수 총리하고 단일화를 안 하겠다고 해놓고 또 이제 단일화하면서 또 새로운 변신을 깨하지 않습니까? 예. 저는 홍준표 후보가 언젠가는 계엄과 탄핵에 대해서도 말을 바꾸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 않고는 대선을 치를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계엄을 찬성하고 탄핵을 반대하면서 대선 후보로 나왔다? 그건 아마 국민들이 용납할 수 없을 거고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민주주의 관점에서도 있을 수 없는 후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는 대선 후보가 되고 당내 지지를 획득한 이후에는 말 바꾸기를 시도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을 것 같고 또 상당한 반성과 사죄하는 모습을 연출할 수도 있고 본인뿐만 아니라 당을 동원해서 또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한동훈 후보도 뭐 유력한 후보일 수 있지만 아마 또 검사냐 그 한마디로 상당히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정치적 경험도 워낙 짧고 또 초보 운전수고 예. 또 여러 가지 가벼움 뭐 이런 등등을 해서 그래도 홍준표 후보가 정치적 내공이 있고 변신을 잘하기 때문에 어쨌든 진영 간의 싸움으로 갔을 때는 보수 진영이 뭉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또 검사냐라는 물음이 나올 수밖에 없다. 홍준표 후보도 검사 출신이긴 하지만 오래전에 그만두고 정치를 많이 오래 탈색이 했죠? 됐죠. 예. 경기도 도지사 선후배 관계예요. 김문수 후보와는. 그리고 한동훈 후보와는 대표를 같은 시기에 했었고 그리고 대선 도전으로만 치면 세 번째라는 것도 홍준표 후보와는 또 공통점이 있어서 저희가 저렇게 한번 분류를
해봤는데 민현주 의원 보시기는 어때요? 누가 제일 까다로울까요? 이재명 후보를 상대할? 저도 처음에 경선 시작하기 전에는 그래도 오락가락하고 그랬긴 했지만 홍준표 후보가 제일 까다로울 거라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정치 구력이라든지 경험 면에서 그리고 대선을 워낙 여러 번 해봤기 때문에 홍준표 대표 후보의 그 순발력을 따라갈 수 있을까. 그리고 이재명 대표와의 그 생방송 뭐 토론회 이런 거에서의 받아치는 거 이런 걸 보면 홍준표 후보가 그래도 가장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최근에 흐름을 보면 저희 1차 경선 후보군 발표 난 다음에 최근에 민심 흐름을 보면 사실은 한동훈 후보가 굉장히 치고 올라온 게 보여요. 눈에 보여요. 그 얘기는 말씀하신 대로 같은 검사라는 그런 경력 면에서의 약간 약점은 있지만 중도층이나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도 한동훈 후보가 그래도 당의 위기라든지 이 상황에서 한기를 가고 일관성을 보였다는 측면에서 힘이 있는 후보다라고 보는 것 같고요. 또 이런 여론의 흐름이 지지세가 확장이 되면 본선에 가서도 한동훈 후보도 또 처음이지만 전 충분히 역량을 발휘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이재명 후보가 아무리 지금 앞서가고 있지만 또 여론의 흐름을 지지를 쭉 상승세로 받고 있는 후보가 힘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오히려 상승세인 후보가 올라오는 게 더 불편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누가 가장 까다로울 것인가의 질문은 사실 그런 의미도 있었어요. 서로 각자가 다 내가 이재명 후보를 상대할 적임자다. 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질문을 바꿔보면은 누가 제일 까다로울까에서 답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한덕수 권한대행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중대 발표가 다음 주에 나올까요? 중대 발표가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을 그만두고 출마한다는 얘기 혹은 권한대행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얘기. 어떤 식으로든 권한대행을 열심히 하겠다는 건 중대 발표가 아니죠. 중대 발표라고 한다 그러면은 권한대행을 그만두고 대통령에게 나가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담아야 중대 발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전날 최상목 부총리가 귀국을 하게 됩니다. 2+2 협의를 끝내고요. 협상 귀국을 하게 되는데 참 조금 안타까운 것은 오늘 미국에서 협상을 했는데 미국으로부터 정말 한국이 참 최선의 안을 가지고 왔다. 이런 평가를 받았지 않습니까? 도대체 무슨 협상안을 가져갔길래 상대방으로부터 저런 좋은 소리를 듣는지 전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협상이라 하면 정말 상대방이 까다롭게 생각해야 되고 나름대로 무겁게 받아들여져야 되는데 그게 정말 협상 기술로 저렇게 표현을 한 건지 정말 어떤 선물 보따리를 가지고 간 건지 정말 알 수가 없는데요. 원래 미국이 기분이 안 좋아야 우리가 좋은 거잖아요. 당연한 거죠. 협상이라는 것은. 그래서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에서는 정말 협상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곧 물러날 사람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을 출마하면 이제 며칠 안 남았고 출마하지 않더라도 본선으로 들어가면 이제 며칠밖에 남지 않는 기간 내에 있는 사람입니다. 협상이라는 것은 여유를 갖고 해야 되는 것이 가장 기본이거든요. 그리고 다양한 카드를 가져가야 됩니다. 근데 이 짧은 시간밖에 없다는 것을 상대방도 알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무슨 전략과 전술을 펼치고 딜을 할 수 있는지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협상에 있어서는 그리고 일단은 한덕수 권한대행의 포지션이 완벽하지 않지 않습니까? 몇 달 이후에 이것이 국회에서 비준을 통과시킬 정도의 아닌지 그것도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곧 있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람이 미국과 상대를 한다. 그리고 미국은 우리보다 훨씬 큰 나라고 강한 나라입니다. 그럼 완전 최약체가 나가서 협상을 하는 거거든요. 임기도 얼마 남지 않았고 또 대통령의 신임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권한대행의 신분으로 나가는 거고 선출되지 않았고 그 본인의 포지션도 출마할지 안 할지 애매모호한 포지션. 이런 아주 불확실한 스탠스를 갖고 그 강한 나라 미국을 상대로 협상을 나서겠다라고 얘기하는 자체가 저는 벌써 국익보다는 개인의 정치적 이익을 염두에 두었다라고 충분히 의심받을 만하다. 지금이라도 국익을 위해서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협상을 중단을 하고 정말 이거는 국익과 엄청나게 관련된 거기 때문에 당선자하고 당선자에게 권한을 넘기든지 당선자랑 협의해서 후임 총리가 결정될 때까지 제가 기여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 정말로 한 나라를 책임지고 있는 권한대행으로서 자세다. 그런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지만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선 나오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몇몇 분들을 뵈니까 예. 나오실 것 같아요. 아, 예. 네, 굉장히 강한 의지를 피력하시는 것 같고 주변에서도 한덕수 권한대행이 나가야 한다라고 굉장히 강조하고 뭐 이렇게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것 같고요. 그래서 네. 지금 물론 100%라는 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상황이 또 어떻게 변할지 몰라서 뭐 일주일 사이에 또 달라질 수는 있지만 지금 상황으로 보면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는 굉장히 유력해 보인다라고 예.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출마를 한다면 뭐 개인의 선택이니까요. 한다면 빨리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권한대행으로서 지금 이걸 국정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위기 상황에 대한민국을. 그런데 본인의 선거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전략을 쓴다는 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출마를 한다면 하루라도 빨리 출마 선언을 하고 준비를 하는 것이 이것이 정치 도의에 맞다. 그렇지 않으면 상당한 역풍을 맞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이재명 후보가 호남을 갔는데 호남에서 한덕수 대행의 출마설에 대해서 입장을 냈거든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링 위에서 예선전을 치르고 있는데 심판이 자꾸 선수를 뛸 듯 말 듯 해가지고 많이 혼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공직자의 책무가 뭔가를 언제나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네, 이런 가운데 오늘 여론조사를 하나 소개해드리면요. 어제와 그제 조사가 이루어졌고요. 이재명 후보가 가상 3자 대결에서 48%를 얻는 것으로 여론조사에서 나왔고 홍준표 후보가 당 후보 중에서는 높게 나와서 31%가 나왔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9%로 집계가 됐고요. 48, 31, 9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 한덕수 권한대행이 들어간 조사도 같은 조사에서 있었는데 홍준표 후보하고 숫자가 같더라고요. 하지만 아직 출마 선언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굳이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게 맞는 것 같고요. 선언을 했다고 하면 뭐 그건 저희가 보도할 가치가 있겠으나 48대 31대 9라는 흐름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원래 선거라는 거는 정부 여당에 대한 평가 아니겠습니까? 지난 약 2년 8개월간의 윤석열 정부의 성적표라고 볼 수 있겠죠. 민주주의를 과연 제대로 했는지, 경제 성장을 읽어왔는지, 국민을 통합시켰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의 평가가 냉정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난 비상계엄과 그리고 아직도 내란 세력이 정리되지 않고 있는 이 현실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반영한 표라고 보는데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좀 아쉬운 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수와 진보의 진영 대결이 아닌 정말로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제대로 일을 잘했는지에 대한 평가를 봤을 때 보수 쪽이 그래도 31, 9%, 31도 그리고 9% 거의 40% 나오는 거 아닙니까? 제 생각에는 훨씬 더 박한 점수를 주는 게 맞지 않을까.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년간 경제가 너무나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한덕수 권한대행도 큰 책임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민주주의는 비상계엄을 통해서 완전히 꼬꾸라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외 무역 이런 관련 그리고 1사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2%를 기록을 했습니다. IMF에서도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을 1% 밑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정말 국민들이 너무나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경제의 잠재 성장률마저 계속 낮아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속에서 아직도 국민들이 보수와 진보라는 진영 논리로 바라보는 측면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잘못했을 때는 좀 과감하게 심판하고 회초리를 때려야만이 우리 정치가 발전한다. 이런 말씀도 드립니다. 생각보다 높게 나왔다. 제 생각이었습니다. 너무 잘못했으니까. 국민의힘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잘못한 거 맞죠. 잘못한 거 저는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국민들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민주당에서 기대하는 것만큼 왜 그런 높은 점수를 더 민주당에게 안 주고 국민의힘이 여전히 지지층을 유지하는가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반성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민주당에게 여전히 신뢰를 하지 못하는 지지를 보내지 못하는 국민들이 있다라는 것도 민주당이 알고 거기에서 이제 반성하고 더 나은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데 저는 국민의힘 후보들이 지금 쭉 나온 거 보면 말씀하신 대로 홍준표 후보가 제일 높게 나온 거잖아요. 31%. 근데 당 지지율에 미치지 못해요. 같은 조사에서 당 지지율이 국민의힘이 34%가 나왔거든요. 근데 어쨌든 후보가 당 지지율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거는 이거는 후보 개인적인 문제도 있다는 거, 개인들의,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후보로 나온 분들의 개인 역량에도 문제가 있다는 거고요. 보통 대선 때 보면 이전 대선 때 보면 당 지지율보다 후보 지지율이 높은 경우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후보 개인의 역량으로 대선을 뚫고 나가는 거죠. 그리고 대통령 선거가 또 후보 개인의 역량이 가장 중요하게 빛을 발하는 선거기도 하고요. 그런데 후보들이 당 지지율에도 물론 당 지지율도 상당히 지금 안 좋은 상황이지만 거기에도 미치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후보들이 좀 반성하고 어떤 부분에서 부족한지 좀 다시 점검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재명 대표 48%는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 대선 때보다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때는 보수 후보가 더 갈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적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이재명 대표는 저는 사실은 이제까지 행보에 비해서는 더 잘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같은 숫자 다른 해석. 국민일보가 의뢰한 조사고요. 한국갤럽에서 4월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간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을 제가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찰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어제 검찰이 기소를 했어요. 뇌물 혐의로요. 그리고 문 전 대통령 오늘 입장을 냈거든요. 물론 기소 사실 자체도 부당하지만 뭔가 정해진 방향대로 그냥 무조건 밀고 가는 그런 느낌이 들었다라고 해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말을 했거든요. 일단 들어보고 이어가죠. 제 기소 문제는 의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기억하는 범위 내의 답변을 이미 작성해 놓고 다만 좀 더 사실관계를 깊이 있게 확인하기 위해서 대통령 기록관 변호인들이 방문해서 기록을 열람하고 있는 중이었고 이렇게 전격적으로 기소를 한 거예요. 물론 기소 자체도 부당하지만 뭔가 정해진 방향대로 그냥 무조건 밀고 가는 그런 이제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저 장면은 오늘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난 자리에서 한 발언이고요. 민주당에선 검찰이 지금 선거 개입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대선이 40일도 남지 않았습니까? 40일도 남지 않았는데 이 수사가 진행된 게 거의 3년 반 정도 됩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도 보면은 수사 기간이 길면 기소 내용이 불확실하고 거의 법원에서 판단은 무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수사 기간이 길고 기소가 늦게 이루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물증과 증인의 도움이 없이 이 수사를 하다 보니까 거의 부실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엔 이것도 3년 반 동안 뒤지고 뒤졌는데 별다른 게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을 40일 앞둔 시점에 기소를 한다는 것은 충분히 대선에 개입하려는 정치검찰의 무도한 행위다라고 해도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우리나라 검찰이 그런 정치 개입을 너무 노골적으로 해오지 않았습니까? 특히 이재명 대표와 저희 민주당에 대해서는 누가 보더라도 한편에 치우친 그런 검찰권을 행사를 해왔기 때문에 국민들에게는 그렇게 비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기소 내용을 보더라도 마치 문재인 대통령이 사의회 취업을 부탁한 걸로 기재가 돼 있다고 합니다. 그런 증언이나 정황은 전혀 없습니다. 그냥 검찰이 그런 내용을 기소장에 평가해서 판단했다는 거죠. 쓴 것으로 기소를 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딸과 사이에 생활비를 지원했다. 그것이 뇌물 액수로 지금 간주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지원한 것보다는 그 처가, 사위 집에서 훨씬 더 많은 돈을 지원을 해서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 거라든지
기소 내용도 다 틀리고. 어제 윤건영 의원 여기 출연해서 인터뷰할 때는 생활비 지원도 없었다는 거예요. 월세만 지원했답니다. 예, 잠깐 변하면. 예. 월세를 서울에 집이 없으니까 그렇죠. 의원 시절에 서울에 와서 사위 집에서 살아서 월세를 냈다. 월세를 낸 것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사실은 누가 들으면은 대통령이 마치 검은 돈을 받은 것처럼 뇌물죄를 적용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것도 참 너무나 악의적이다는 생각을 해요. 이 뇌물이라는 것은 청탁을 목적으로 분명한 사실관계가 있어야지 뇌물죄가 되는 거는 다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래도 명색이 전직 대통령인데 대선을 40일 앞둔 마당에 뇌물죄를 적용을 해서 3년 반 동안 끌고 있었던 수사를 기소권 남용을 통해서 전직 대통령을 망신 주는 이런 모습은 충분히 정치 검찰의 모습이라고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아직도 검찰 내부에 윤석열 사단의 잔재가 여전히 살아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시각이세요? 다르세요? 저는 약간 다른데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그 행정부 당시에 많은 정책들을 비판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 부분에서는 왜 이때 이 기소를 하는가에 대해서는 저도 좀 궁금합니다. 불필요한 것들을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이 뇌물을 받았느냐 아니냐와 상관없이 사실은 그 사위의 취업 관련해서는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고요.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고 언론에도 보도됐어요. 그런데 그동안 수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었죠. 그러니까 저는 검찰을 같은 시간에서 비판을 한다면 왜 이제까지 수사를 제대로 안 하다가 지금에 와서 기소를 그것도 본인이 아닌 당사자가 아닌 문재인 대통령에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가 안 된다, 납득이 안 된다라고 보지만 사회 취업과 관련된 의혹은 분명히 있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간이 다 됐네요. 여기서 질문을 더 드리면 시간이 넘칠 것 같아서 조금만 짧게 끝내겠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 잘 보내시고요.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이 세계는 너무나 넓어. 또 너무나 작아. 얼마나 조용하고 얼마나 요란한지 모든 걸 알겠다가도 아무것도 모르겠어. 넌 아니? 눈에 치이는 모든 것들이 뻔해지면 가던 길에서 벗어나. 새로운 세상이 거기 있을 테니까. 나의 세계를 놀랍게 널. Hey, do you still have a dream? 꿈은 누구에게나 존재한다. 그리고 이루어져야 한다. For your desire, the Kia EV4. Kia, movement that inspires. 처음엔 손해만 봤다고 했습니다. 저희 집사람은 오히려 손해보고 그냥 나왔습니다. 그 다음엔 손해봤다는 금액까지 말했습니다. 뭐 수천만 원의 손해를 보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전문가는 아니구나 해서 다른 사실들이 드러나자 슬쩍 말을 바꿨습니다. 손해본 것도 있고 뭐 좀 번 것도 있고 하니까.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모녀의 수익은 23억 원. 6개월 전 불기소로 끝냈던 검찰이 이제 와서 수사팀을 바꿔서 다시 수사를 하겠다 합니다. 검찰이 그럴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주가 조작 혐의뿐 아니라 후보 시절 거짓말한 혐의, 여기에 더해 윤 정부 검찰이 직무를 유기하고 직권을 남용했는지까지 밝혀낼 게 더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앵커 한마디였습니다. 뉴 다우니. 건조기를 사용하면 섬유유연제 향기가 사라진다고요? 깜짝 놀라실 거예요. 건조기 사용 후에도 향이 오래오래. 그래서 있는 순간까지. 다우니 7일간 피어나는 향수. 다우니. 난 소화 다 됐어. 나도. 소화는 3단 캡슐. 다제스. 더 빛나게.
더 눈부시게, 더 활기차게, 더 생기 있게 바꿔보세요. 아침이 다른 침대, 흑표 흑침대. 설아수는 안다. 피부는 스스로 회복하는 힘이 있다는 것. 정체된 피부를 깨우고 빠르게 순환시켜 다시 윤빛 도는 피부로. 설아수 윤조 에센스. 네, 오대영 라이브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